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입니다. UAE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 이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지만 전반적인 공격 템포가 무겁고 전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카이우 카네두는 드리블 각을 만들어내는 개인 능력이 있지만 주변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수하일은 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 결정력 부재로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알 가사니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반응이 느리고 문전 앞에서 세밀함이 떨어져 득점 연결이 어렵습니다. 전방 압박은 유지되지만 역습 전환 시 템포가 늦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점유율에 비해 실질적인 득점 창출력은 낮은 편입니다. 중원은 수비 지원 비중이 높아 전진 패스 비율이 낮고 공격 연결 과정에서 흐름이 자주 끊기며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UAE는 경기 주도권을 잡더라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크 역시 4-4-2 전형으로 나서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팀입니다. 후세인은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 상대 압박을 넘기기 어렵고 바이에시는 좌우 폭을 활용하려 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떨어져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알 아마리는 일선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연결을 시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세컨드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공격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롱볼 위주의 공격 패턴이 많지만 2차 볼 처리의 정확도가 낮아 공격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전반 30분 이후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라인이 점차 내려앉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이라크는 공격보다는 수비 유지와 안정적인 블록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느리고 결정력이 떨어지는 공통된 약점을 안고 있어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UAE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패스 위주로 템포를 낮출 것이며 이라크는 중원 압박과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면서 역습 기회를 한두 번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근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급감하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단조로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헝가리입니다. 아르메니아는 4-3-2-1 전형을 유지하며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대응형 전술을 구사합니다. 세비키안이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전환 속도가 늦고 패스의 방향 전환이 제한됩니다. 샤고야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노리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르치아는 전방 압박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활동량이 많은 만큼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중원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면서 포백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상대 이선 침투에 대한 대처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초반에는 라인 유지와 수비 집중력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헝가리는 3-4-3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팀입니다. 바르가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에 능해 공격 전개 시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공격 템포를 살아나게 합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앙에서 탈압박 후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킥 정확도와 중거리 슈팅 감각이 날카로워 경기의 리듬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셰페르는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과 이선을 연결하며 압박 타이밍을 맞춰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헝가리는 라인 간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공격 전환 시 3명의 공격수가 빠르게 침투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점유하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소보슬라이의 볼 운반 능력과 방향 전환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며 순간적인 킥 정확도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전술 집중력과 체력 유지력에서 헝가리는 확실히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느려질 것입니다. 반면 헝가리는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셰페르가 이선 압박을 통해 아르메니아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소보슬라이는 후반 막판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아르메니아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며 후반 중반 이후 실점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헝가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과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컨드 지역에서의 대응이 불안정해 상대가 전진 패스를 연결할 때 쉽게 주도권을 내주며 중원 압박이 풀리는 순간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엠넬리는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누리예프는 측면 돌파와 커팅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팀의 라인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패스 선택이 흔들리며 이로 인해 후방과 중원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홈에서도 라인 정렬이 매끄럽지 않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부담이 커지고 한번 리듬이 끊기면 팀 전체가 전환 타이밍을 잃으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4-3-3 전형을 통해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술적 짜임새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랄소는 팀의 템포를 주도하는 핵심 자원으로 세컨드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며 전환 방향을 주도합니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구드욘센이 전방에서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고 구드문드손은 과감한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이 연계 구조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원은 하랄손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짧은 패스로 공간을 압축하고 측면에서는 크로스 타이밍이 정확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다시 2차 공격을 이어가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하랄손의 볼 간수 능력과 전진 패스의 정확도는 전환의 안정성을 높이며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개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는 특성을 보여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이슬란드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합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비 전환이 느리고 세컨드 지역이 자주 비며 아이슬란드의 하랄손이 그 틈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탈취 직후 빠른 전환으로 구드욘센과 구드문드손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하랄손의 전진 패스 한 번에 박스 앞 공간이 열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격차가 더 커지면서 아이슬란드의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가 경기의 균형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입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빠른 공격 템포와 정교한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팀으로 웨데가르드를 중심으로 한 패싱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문전에서의 결정력뿐 아니라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슈엘데루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컷백 타이밍에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합니다. 웨데가르드는 볼을 받는 순간 경기의 리듬을 끌어올리며 짧고 빠른 패스로 중원에서부터 공격의 템포를 주도합니다. 노르웨이는 빌드업 이후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이 정교하고 라인 간격이 촘촘해 탈압박 과정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 경우 홀란드와 양쪽 윙어들이 순간적으로 침투의 공간을 활용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웨데가르드의 시야와 패스 감각으로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유지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노르웨이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형태를 추구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수비 정비 시간을 충분히 허용합니다. 사피네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노리지만 측면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카이트는 공격 전환 타이밍을 자주 놓치며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팔루메츠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가 부족해 공격이 단조롭게 이어지며 노르웨이의 압박이 가해질 경우 빌드업이 끊기기 쉽습니다. 후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공을 잃는 순간 역습에 바로 노출되고
수비 라인이 빠른 템포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템포 변화가 거의 없는 팀이기에 상대가 속도를 높이는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번 경기는 전개 속도와 전환 템포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진 구도입니다. 노르웨이는 웨데가르드의 시야를 중심으로 빠르고 정교한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공격의 리듬을 완벽히 조율할 것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전개 템포가 느려 상대 수비 라인에 여유를 주고 공격 전환이 늦어 찬스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에스토니아는 하프라인조차 넘기기 힘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부터 노르웨이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고 홀란드의 움직임에 맞춰 슈엘데루프가 연속적인 침투를 시도하면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붕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이탈리아입니다. 몰도바는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중원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고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자주 고전합니다. 니콜라에스쿠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버텨주는 역할을 맡지만 지원 라인의 반응이 늦어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톨라키는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 타이밍이 불안정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 역시 떨어지는 편입니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끌며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 빠른 전개가 필요한 구간에서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 경우 빌드업이 쉽게 차단되고 점유율을 잃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수비 라인은 300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중앙 공간이 자주 열리며 중원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연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변칙적인 압박을 받으면 공을 잃는 빈도가 높고 세트피스 외에는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3-5-1-1 전형으로 나서며 점유율과 압박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방향 전환을 담당하며 탈압박 각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전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좌우 전환 패스의 정확도로 공격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레테기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열어주고 라스파도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이선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양 윙백은 오버래핑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공격 폭을 넓히며 전환 시 빠르게 공격 전개를 지원합니다. 토날리의 중거리 패스와 라스파도리의 짧은 연계가 맞물릴 때 상대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세컨드볼 대응 능력도 뛰어나 상대의 단조로운 탈압박 루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반부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탈압박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몰도바는 전개 패턴이 단순하고 압박 회피 루트가 다양하지 않아 이탈리아의 중원 압박에 쉽게 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정확한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통해 탈압박 각을 만들고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토날리가 좌우로 공을 뿌려주는 순간 라스파도리의 침투와 레테기의 포스트 플레이가 살아나며 공격의 연결고리가 매끄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도바는 압박에 걸릴 때마다 빌드업이 끊기고 세컨드볼 확보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며 경기 후반부에는 체력 저하로 수비 블록이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안도라와 알바니아입니다. 안도라는 4-4-2 전형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지만 후방 커버가 느려 전체적인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는 팀입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가할 때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라인이 비는 구간이 생기며 중원 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로드리고 타피아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늦고 발레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간을 자주 내줍니다. 가르시아는 빌드업 시 안정감이 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실수가 잦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순환 템포가 자주 끊기고 전방 압박이 실패할 때마다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수비 블록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수비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알바니아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한짜임새 있는 전개와 빠른 템포 전환이 강점인 팀입니다. 브로야는 박스 안에서의 방향 전환이 날카롭고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사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바탕으로 측면을 공략하고 크로스의 정확도 또한 높습니다.
바이라미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격의 템포를 조율하며 중거리 슈팅 감각이 뛰어나 공격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합니다. 알바니아의 핵심은 탈압박 이후 빠른 템포 전환입니다. 공을 탈취한 즉시 전방으로 연결하고 브로야가 수비를 끌어내면 아사니와 바이라미가 남겨진 공간으로 침투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안도라처럼 커버 라인이 느리고 간격 유지가 어려운 팀을 상대로는 빠른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알바니아는 수비 시에도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필요할 때는 바이라미의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커버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뒷공간 노출과 간격 붕괴로 인해 알바니아의 빠른 침투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움직임과 바이라미의 중거리 슈팅, 아사니의 측면 돌파를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어렵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며 알바니아는 이를 틈타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압박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알바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프랑스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정교한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팀입니다. 튀랑은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간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폭을 넓히는 전환 패스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하고 셰르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즉각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격의 무게 중심을 바꿉니다. 이러한 삼각 구도가 완성되면 프랑스는 한 번의 전환만으로 상대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빠르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수비진이 넓게 퍼져 라비오를 중심으로 패스 루트를 형성하고 셰르키가 반대편 공간으로 볼을 전환할 때 상대 풀백의 위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컨드볼 회수 이후에도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템포가 자연스러우며 후방 압박 회피력 또한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까지 높아져 상대 빌드업 초반부터 리듬을 차단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 시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하지만 그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카바예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 전개에 기여하지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역습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고 주부코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전진 패스 각도가 제한적이라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끊기기 쉽습니다. 미하일렌코는 전진 성향이 강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프랑스의 빠른 템포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결국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원 커버가 불안해지고 하프스페이스가 열리며 프랑스의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템포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점유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프랑스는 라비오의 패스 전환과 셰르키의 돌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반대편에서 완성도 높은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고 튀랑은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입니다. 잉글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케인을 중심으로 한 전개 구조가 매우 완성도 높습니다. 케인은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빌드업의 종착점 역할을 하며 공을 받아주는 순간 세컨드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움직임 덕분에 팀 전체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중원과 전방의 간격이 끊기지 않습니다. 사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벌려놓고 컷백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춰 문전에서의 세밀한 마무리를 지원합니다. 갤러거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세컨드볼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카와 갤러거의 하프스페이스 점유는 세르비아의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해 전진 연결을 끊어낼 것이며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이선이 동시에 침투하면서 세르비아의 좁은 수비 간격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의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는 경기 후반까지 지속되는 편으로 템포 조절 능력까지 안정적입니다.
세르비아는 3-2-1-4-2 전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루키치가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전진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원과 전방의 간격이 벌어지며 템포가 자주 끊기고 미트로비치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테르지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나 역습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잉글랜드의 빠른 전환에 쉽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루키치는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상대 전방 압박에 자주 걸리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트피스에서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의 위협은 가능하겠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공격 완성도가 낮고 패스 전환이 단조로워 잉글랜드의 수비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면서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잉글랜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갤러거와 사카가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전개 축을 형성할 경우 잉글랜드는 폭넓은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케인은 박스 밖에서도 연계 플레이를 통해 세르비아의 압박 라인을 무너뜨리며 전방과 이선의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루키치의 지나치게 낮은 전개 위치로 인해 중원 전진이 막히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잉글랜드의 피지컬과 활동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수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입니다. 아일랜드는 4-4-2 전형으로 나서지만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공격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진 패스 각이 좁아 빌드업이 자주 끊기고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브래디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템포가 느리고 세컨드볼 반응이 늦어 공격 리듬이 끊어집니다. 특히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과 전방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점유율에서 밀리며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는 보수적인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율 능력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과 위치 선정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로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상대 라인을 찢는 능력이 탁월하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세컨드볼 회수 이후에는 전환 템포가 빠르고 탈압박이 정제되어 있으며 수비진 또한 라인 간격 유지가 뛰어나 커버 타이밍이 정교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포르투갈은 경기 내내 리듬을 끌고 가며 상대를 압박하는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율 능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경기입니다. 아일랜드는 중원 전진 타이밍 불일치와 빌드업의 단절로 인해 공격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고 상대 압박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리더십 아래 경기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호날두의 문전 집중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콘세이상의 빠른 돌파는 아일랜드의 느린 풀백을 공략할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